아, 예, 영화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네, 저는 이번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 디아스포라의 눈 프로그래머로 참여한 김한주고요. 오늘 방랑자라는 영화를 이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이제 워크스라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대표직을 하고 계시는 이현정 씨인데요. 자기소개 한 번만. 네. 처음 뵙겠습니다. 워크스의 이현정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보통 GV를 하면은 이제 기자님들이나 영화 평론가분들이랑 진행하기 마련인데 오늘 영화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의 이야기보다는 그냥 작업을 하는 사람과 좀 더 직관을 나누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을 모셨어요. 한주 씨 초대로 이런 아네스 바르다의 방랑자라는 영화를 처음 보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서 기쁘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방랑자 영화는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다들 스트레칭 한 번씩 이렇게 좀 해보실까요? 이 극장이 한국에 처음 생긴 영화 극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그러니까 공간 느낌이 오면서 여기서 공연을 해도 참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랑자는 1985년에 나온 작품인데 프랑스 남부를 배경으로 한 아네스 바르다의 영화고요. 그리고 105분간의 러닝타임간 모나라는 주인공이 이제 방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개봉 동년도인 1985년에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연정 씨가 혹시 덧붙여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있나요? 저는 우선 한국 제목을 가진 외국 영화를 마주했을 때 원제를 찾아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번역 과정에서 생긴 의미의 간극이나 아니면 좀 더 많이 의미를 붙인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보니까 영어로는 베가문드였고 프랑스어로는 읽기 어렵지만 직역하면 지붕도 벽도 없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이제 길 위에서 방랑하는 모나의 죽음을 시작으로 그녀의 마지막 겨울을 거꾸로 따라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 이 GV는요, 연정 씨랑 저랑 자유롭게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뢰연각 시간도 간단하게 가지고 끝낼 예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영화제가 디아스포라 영화제잖아요. 디아스포라적인 주제를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방랑자라는 작품을 선정하게 됐는데 사실 디아스포라라는 주제의 당사자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입장이다 보니 좀 더 조심스러웠어요. 작품을 선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좀 되게 한국 땅에서 편하게 먹고 자고 음악했던 사람이다 보니 꼭 이제 디아스포라적 주제가 어떤 그러지 못해야 되는 입장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뭔가 조금 더 작품을 선정하는데 조심스러워지긴 하더라고요. 이게 방랑자라는 작품이 영화제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윤정 씨한테. 일단은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딱 들었을 때 한주 씨가 이 영화를 왜 골랐을까 이런 것도 되게 궁금했었고 저는 먼저 아네스 바르다를 알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기 직전에는 아네스 바르다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게 됐었어요. 그녀가 먼저 이제 전통적인 영화 교육을 받거나 영화 학교를 다닌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미 감독 자체가 디아스포라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네요. 예, 그러시군요.
작품 내내 이제 모나라는 주인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들로 디아스포라적인 소스들을 이제 대변해준 캐릭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아순이라는 캐릭터도 있었고, 뭐 이제 사실은 떠도는 개들도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영화에. 되게 모두가 떠돌고 모두가 정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프로그래밍 했지만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방금 얘기한 등장인물들의 이제 정처 없음에 대해서 작품에 많이 표현이 됐는데, 사실 영화는 영화잖아요. 영화는 이제 책이 아니라 영화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평가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영화로서 봤을 때 어땠을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우선 한주 씨가 이제 책은 아니고 영화지 않냐라고 하긴 했는데, 전 되게 재밌었던 게 이 영화가 굉장히 사진집이나 인터뷰집을 그려놓은 어떤 것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대사를 아예 끄더라도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한번 그런 시도를 해보고 싶을 정도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은 그 영화적인 부분에 크게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결과물들을 우리가 감상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예. 어떠셨나요? 저도 비슷한 감상인 것 같은데, 이제 영화는 결국엔 이미지의 생산이 주 목적이라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네. 안에 담고 있는 내러티브나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영화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그렇고 어떤 메시지나 문학적인 부분들에 매몰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그 점에서 이제 방랑자라는 영화를 즐겁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프랑스 로케이션에 대한 정취를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촬영에 대한 미적인 만족감도 있었고, 그리고 그거에 이제 잘 녹아드는 어떤 메시지들이 있어서 좀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고, 이런 영화를 볼 때마다 이제 사실 영화를 보고 남는 어떤 감상들, 메시지적인 감상들이 좀 허상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좋은 영화로서, 좋은 영상으로서 제 안에 기억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 중간중간에 좀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인물들이 나와서 서로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되게 저 컷 왜 넣었을까 물어보고 싶다라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를테면 빨간색 물음표가 크게 있었던, 건물이 하나 있었죠. 네, 그리고 밑에 스탑이라는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표지판이 있었죠. 네, 뭐 그런 장면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모나가 지나갈 때 어떤 집 안에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편안한 어떤 안 빛났던 삶을 사는 사람이 뭔가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창문 뒤로 커다란 고양이가 중간중간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도 되게 예쁘고 더 보고 싶게 하는, 근데 왜?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저는 이제 두 번째 보는 입장이었는데, 그때는 좀 더 그런 어떻게 보면 뺄 수도 있는 씬에 대해서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그러하였습니다. 저희 대화의 어떤 리듬이 좀 되게 웃긴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괜찮으신가요? 다행입니다. 이 영화를 이제 이 작품을 선정을 하고 어떤 분들이 자리를 빛내주실까라는 상상을 해봤어요. 뭐 이제 제가 뭐 이런 행사 진행할 때마다 이제 자주 와주시는 분들도 보이고, 그리고 또 왠지 영화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지대하기 때문에 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서 뭔 말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이게 또 오늘 되게 새로운 시도인 게 보통은 제가 이제 대답을 하는 입장이고 진행을 하지는 않는데 오늘은 또 진행을 도맡아 보니 그간 이제 저랑 대화를 나누려고 이것저것 준비해 오신 기자님들의 로고가 정말 기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뭐 미숙하지만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뭐 한주 씨가 영화를 봤을 때 유난히 아름다웠던 컷이라던가 그런 거 있었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제 모나의 시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나의 시신을 발견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 중에 그 페인트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장면에 무슨 분장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축제인지 아닌지 모를 어떤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이 있어서 묻은 듯한 페인트를 닦아내는 이제 컷이 영화 초반에 나오는데 그 컷이 되게 기억에 크게 남았고 그리고 하나를 더 꼽아보자면 이거는 이제 시각적인 요소는 아니긴 한데 그 식물학자 교수님이 전구를 잡고 감전이 됐다가 이제 쓰러지시고 막 주마등을 봤다라는 그 얘기를 할 때 그때 이미지 파편들과 싸웠다라는 대사를 사용하시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그 이미지 파편들과 싸웠다라는 대사가 인상이 깊어가지고 그냥 개인적인 수첩에 필사를 해놨던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 두 가지 순간이 좀 영화상에서 기억에 가장 크게 남았어요. 연정 씨는 혹시? 저는 그 마지막 씬의 알 수 없는 축제 그 장면에서 그 보라색 정체가 무라는 걸 오늘 알게 돼서 무더라고요. 무즙인 건가요? 무였어요 그 존재들이. 그러니까 제가 처음 영화를 봤을 때는 보라색 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씬 전에 모나가 무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뭔가 먹고 싶은데 무 생각보다 작아서 먹을 것도 없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다음 이 씬이 나오는 걸 보고 뭐야 저거 무잖아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빨간 무. 빨간 무를 그러니까 즙으로 만들었던 건가요? 뭐지? 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네스 바르다가 감자 가지고 작업을 한 일이 되게 많아서 근데 이 영화에서도 감자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가서 아네스 바르다에게 감자가 무란? 이런 좀 궁금해진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자가 뭐 이제 그 소고기 묵국에 주로 제가 이렇게 이건가? 아무튼 이제 그런 그 장면이 어쨌든 좀 기억에 남았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또 이미지 파편이라는 거는 저도 굉장히 보면서 기억에 남는 대사였는데 직업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미지를 다뤄야만 하다 보니까 항상 그 이미지 덩어리, 이미지에 둘러싸여서 있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되게 정제해서 골라야 되는 일이 많고 그 중에 선별하거나 이런 일이 많은데 뭔가 주마등이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굉장히 선별된 이미지들이 보였겠죠? 그리고 심지어 그녀가 되게 놀란 것 같고 어떤 의지로 선별한 것이 아니라 선별된 걸 봤으니까 그런 점에서 되게 저도 인상 깊었던 씬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영화의 이미지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영화의 조금 더 그런 내러티브라든지 시나리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파고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작중의 모나와 이제 다른 캐릭터들의 관계는 뭐 친구 관계나 아니면 뭐 연인 관계나 아니면 제3의 어떤 다른 관계로 맺어져 있는 듯하게 보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방랑자로서의 서로가 거울이 되어주고 좀 더 그 인간관계 이상의 좀 다른 해석을 서로 도와주는 그런 상호작용 관계의 캐릭터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모나는 이제
걸어다니는 어떤 그 반면 거울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그런 상호작용들이 되게 재밌었고 영화의 메시지를 한층 더 풍미있게 더해주는 느낌인 것 같았는데 이런 그 캐릭터들 관계성이 영화 메시지의 뭔가 핵심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봤는데 혹시 다른 지점에서 뭔가 좀 집어보고 싶으신 게 있을까요, 윤정 씨가? 저도 굉장히 이 관계들이 거울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게다가 이런 상상을 했는데 서울에 모나가 있다면 어떨까라고 쳤을 때 모나가 굉장히 하위에 위치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영화의 재밌는 점은 모나가 만나는 모든 순간이나 인물들이 다 되게 동등해 보이고 그녀가 말 걸면 당연히 대답하고 뭐 이런 점들이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생각보다 아무렇지도 되게 않게. 협조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되게 의견도 많이 얘기해주고 그런 점에서 되게 좀 희한하게 생긴 거울 같다? 라는 생각을 했고 되게 그냥 한 번 쓱 본다고 치면은 모나가 되게 물리적으로도 방랑하고 정서적으로도 그들과 관계 맺지 못하고 되게 밀려나가는 어떤 느낌이 들지만 결국에 모나는 다 잊은 것 같고 모나랑 만났던 사람들은 모나를 잊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네. 마스크 이렇게 렌즈 맞고 네. 잘 지내나가고. 그렇죠. 그 아순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모나가 메고 있던 그 빨간 목도리 그 미카사 같은 거 이거 이제 냄새를 딱 맡고 있는 그 컷이 딱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약간 그 여운을 모나의 여운을 제일 잘 보여주는 컷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신기했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전 되게 신기했고 만약에 서울에서라면 불쾌감이나 안 보고 싶음, 삭제하고 싶음 이러면 심지어 모나를 보고 질투하거나 부러워까지 하니까 누가 더 자유로운지 경쟁하는 것처럼 그런 점들이 되게 신기한 모양의 거울 같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이제 모나와 이제 방랑자에서 나오는 뭔가 좀 사회적 규범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캐릭터들이 사실은 일상을 영위하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큰 영감이 되기도 하죠. 슬프게도. 그렇죠. 네. 뭔가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난 것들은 언제나 사실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기 마련인 것 같아서 좀 이제 막 바쁜 짓 하고 이런 거에 희열을 느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뭔가 저희가 하지 않는 에고 트립을 이제 그들은 하고 있고 저희는 그걸 보면서 영감을 받곤 하는 거죠. 그래서 더욱이 뭔가 모나의 행동 혹은 모나의 주변의 어떤 캐릭터들의 행동들이 더 좀 영화를 집중해서 보게 할 수 있는 포인트였지 않나라고 일단 정리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영화 밖으로 나와서 영화와 이제 지금 저희 주변 얘기를 했잖아요 방금. 네. 한국에 모나 같은 캐릭터가 있으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하셨고 좀 이제 영화 바깥에서의 이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방랑자라는 영화적인 내용과 현대 사회가 지금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일단은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확실히 어떤 반응을 일으키기는 하는 것 같아요. 방랑자든 경계인이든 디아스포라적인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근데 그것을 감히 우리가 영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제가 지내고 있는 서울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순수하게 영감을 얻을 수도 있는데도 조금 그 말 자체가 어렵고 주저하게 되는 거라서 저도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저의 경험을 빌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2011년부터 7년간 이태원의 어떤 가장 높은 지역인 우사단로라는 곳에서
이제 친구들과 어떻게 하다 보니 모여 살고 작업실도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요. 거기는 지금 이제 재개발 이슈로 모두가 다 퇴거라고 할까요? 퇴거를 한 상황이고 좀 있으면 이제 모든 걸 부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실제로 이민자들이 많이 살기도 하고 저희가 그런 공간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냄새나고 더러워서 피하는 어떤 지역이었기 때문에 월세가 저렴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정말로 더러운 어떤 매일매일을 지내보니까 저에게는 어떤 방랑해본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기억들이랑 계속 이렇게 평행을 맞추면서 봤었는데 자유롭다는 상황에서는 더러움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또 아니더라고요. 막 저희 맘대로 공간을 부술 수도 있고 저도 뭐 버리고 싶으면 그냥 길에 막 버려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심지어 나한테 필요 없는 물건을 누군가는 필요할 수 있으니 지금 우리는 어떤 플랫폼이나 어떤 SNS를 통해서 서로 거래를 한다면 근데 이거 누군가는 쓰지 않을까 하고 작업실 밖에 두면은 30분 안에 사라져요. 그래서 뭔가 어떤 신속함이나 대안적인 의사소통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경험했었는데 이 영화 안에서도 되게 신기한 의사소통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너무너무 파티션을 이렇게 세우지 않는 게 되게 희한한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심지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다양한 걸 만들 수 있겠구나 뭐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를테면 뭐 가지고 있는 거 아무거나 다 팔잖아요. 뭐 치즈도 팔고 음식기도 팔고 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대체로 우리가 살면서 떠올리는 삶의 방식이나 직업이나 뭐 주거 형태 이런 것들을 떠올렸을 때 사실 몇 가지가 많이 떠오르지 않는데 되게 여러 가지 경계를 만약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 굉장히 자신도 생각하지 못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꼭 주체적인 것만이 답은 아니니까 뭐 대화나 우연히 만난 어떤 장면을 통해서도 살아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얘기하신 부분이 저한테 좀 약간 그리움은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의 사회적 분위기랑 되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얘기하신 게. 요즘에는 사실 되게 어려워진 그런 그 분위기인데, 뭔가 다 같이 좀 더 내려놓고 겸손이 아니라, 어쨌든 다 같이 뭔가 다 같이 낮아져 있으면은 되게 쉽게 경계를 허물고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누고. 근데 이제 그 나누고 섞임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사회적으로 계속 터지고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고 배척시키면서 이제 얘기하신 어떤 그런 뭔가 잼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건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뭔가 더 그러면은 이제 지금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을 때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남아버리는 정서적 사회적 난민으로 그냥 남아버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외로움의 빈부격차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더 벌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슬프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은정 씨 얘기를 들으면서. 은정 씨도 네, 그 기에 대해 아시죠? 저도 이제 보강동에 몇 년 살았기 때문에 저는 얼마 전까지 살았어서 사실 네. 그 건물들이 밀리고 뭐 가게가 문을 닫고 하는 모습을 쭉 보면서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알고 그쪽에 이제 사는 동료들 이제 연정 씨랑 저랑 뭐 함께 네. 아는 사람일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랑도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기 때문에 이제 너무 잘 알죠. 저는
조금 영화 밖에서 이제 저도 제 경험이랑 덧대보자면은 제가 약간 20대 초반에 모나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막 이제 아무나 만나서 음악 작업을 하든 뭐 지나가다가 되게 내가 좀 좋아했던 예술가가 있으면 갑자기 말 걸고 이제 술 사달라고 막 그러다가 이제 술 취해서 자다 깨면은 막 영화를 밑에 있고 뭐 이런 생활 패턴이 20대 초반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때부터 저를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저를 되게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김한조가 되게 어떤 되게 주변에 더 약간 이어지는 허브였고 그리고 뭔가 좀 더 자극을 좋은 의미에서 이제 자극을 쭉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성격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때의 저를 싫어하지만 지금의 제가 훨씬 좋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경험을 빗대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그러면은 근데 저도 그러한 소통을 하면서 사람들과 지냈던 게 20대였어서 정말 그냥 아무한테나 말 걸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저희가 혹시나 만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도 들고. 충분히 가능했을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런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저와 이제 워크스 같이 하고 있는 할인과 또 다른 친구와 어떤 좋은 기회로 어떤 지원을 받아서 해외에 가서 뭔가 앞으로 너희가 할 것에 대한 비전을 알아볼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별다른 뚜렷한 어떤 계획은 없었고 베를린에 그냥 무작정 가서 거의 한 달을 살았는데 그동안 저희가 궁금하거나 저렇게 살면 재밌겠다라는 분들에게 모두 연락해서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무도 경계심을 갖지 않았었고 뭔가 물어보고 인터뷰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어느 정도 걸리냐 1시간 정도 하면 될 것 같다. 그럼 그냥 갑자기 1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심지어 이야기하다가 뭐 댁에서부터 이 서점까지 출근하는 길을 우리가 촬영해서 뭔가 책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그럼 일요일에 올래? 해가지고 같이 찍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지금 제가 20대라고 하면 조금 주저될 것 같기는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라던가 아니면 거절이 반복되었을 때는 어쨌든 사람은 학습이 되니까 뭔가 시도하지 않게 되고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이제 뭐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좀 궁금한 시점에 와서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자신 있게 손을 들어주시면은 저랑 연정 씨가 이제 지명을 하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세요. 두 분이 손 드셨는데 뒤에 흰 옷 입으신 분 먼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정고은 감독님의 소공녀 영화를 봤던 게 떠올랐는데 그 영화 그 소공녀에서는 주인공을 약간 담배만 피고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서 주변인들이 약간 한심하게 보는 시선이 기저에 깔려있는 느낌이었는데 이 소개해주신 오늘 영화 방랑자에서는 그 연정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모든 주변 인물들이 모나에 대해서 약간 동등하게 대해주고 인격적으로 그녀를 약간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면서 우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기저에 영화에 깔려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그 모나라는 인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약간 영화에서 방랑자에서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나를 보면서 그냥 일상에 반복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약간 동경하는 것이
담겨 있는 약간 판타지적인 영화라고 느껴졌는데 두 분 입장에서는 이 인물이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좀 더 자세히 궁금하고, 그리고 저 그 영화에서 주변 사람들이 모나를 약간 동경하듯이 저는 약간 창작하는 일에 업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한테 약간 동경하는 마음이 있는데, 두 분은 약간 창작을 하실 때 어떻게 해나가시는지, 뭔가 내가 이걸 표현하고 싶다 이런 게 쌓여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이걸 표현하고 이걸 하고 이런 게 쌓여서 풀어가면서 사시는 건지, 아니면 창작을 이제 하고 싶다 해서 살아가면서 이제 열심히 이걸 자꾸 막 노력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질문 하나 골라서 답변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모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자면, 일단 저는 몽상가 유형은 아니어서 이제 영화를 보면서 모나를 어떤 삶의 방식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저렇게 집도 없고 정처 없이 살아야지 뭐 이렇게 딱 1대1로 이해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모나의 어떤 철학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동의를 했는데, 이를테면 계획을 많이 세우지 않는 사람은 절대 실패를 할 일이 없다라는 느낌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어쩌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늘 성공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고 어떤 자존감이 높은 인물로 살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왜냐면 그녀에게 뭐 조언을 하든 뭐 사랑에 빠지든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인물들은 사실 그렇게 막 자신 있어 보이진 않았거든요. 뭐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나는 뭐 나의 공부를 포기했다, 뭐 아니면 그런 정착을 선택했다, 뭐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모나는 오히려 무계획이다 보니 모든 순간순간의 계획에서는 다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는 우리에게 어떤 용기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인물로 저는 다가왔어요. 뭐 가볍게 아주 작게 뭐 우리 주변에 대입해 보자면, 뭔가 즉각적인 하고 싶음이나 어떤 의견이 있다면 그것을 실행해 보는 것이 그 다음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도 일단 그 질문해주신 것 중에 모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긴 한데, 되게 이제 거의 동일한 감상이에요, 모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근데 좀 다르게 표현해보자면은, 모나는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능 게임을 도전하지 않은 거니까 되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 같아요. 이게 완벽하다는 게 뭐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뭐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되게 무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고, 그게 되게 초인적으로 보여서 그 모나는 스스로의 삶을 헌신해서 이제 좀 저희한테 메시지를 주는 그런 약간 신화적인 캐릭터라고 저는 보이고, 이제 창작에 대한 이야기도 물어주셨으니까 일단 어떻게든 대답을 해보자면, 대답하려 했는데 사실 그냥 하는 거라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창작은 그냥 하는 거 같아요, 뭐처럼. 아마 그러면 그 앞선 얘기랑 이어서 일 것 같은데, 그냥 한다는 게 아마 그때 무언가를 하고 싶다를 계속 수행하기 때문에 그게 결국엔 창작이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었을까.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삶이라는 단위에 걸쳐서 하는 거죠, 창작은. 이제 머릿속과 마음속을 계속 이제 돌리고 있거든요, 공장. 그게 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 전이든 자고 있을 때든 샤워를 할 때든 방랑자 여기 앉아서 볼 때든, 그러니까 창작을 한다는 거는 창작을 하는 순간이 아니라 창작을 하는 삶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죽어야 끝나는. 그렇죠. 죽어도 안 끝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저희 밥 먹고 맞아요.
류이치 사카모토 얘기를 했잖아요. 못 죽어요. 네, 돌아가셨는데도 책이 계속 나오고 영화가 계속 나오고 언제까지 나오려나? 또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나오면 또 이제 저한테 진행해달라고 연락이 올 텐데. 홍보대사가 되어서 한국 채널이 되어서 예, 저는 뭐 진짜 좋아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심지어 최근에는 류이치 사카모토의 아드님까지 만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어쨌든 뭐 그건 다른 얘기니까. 아까 그 지르인가 손으로 주신 분, 저 가운데 모자와 안경을 착용하고 계신 분, 아까 먼저 손을 들어주셨어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실리카게 만든 초창기 팬. 예, 감사합니다. 그 중간에 철학 전공한 할아버지가 방랑하는 자유와 외로움의 그 중간이다라고 그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그 현주님이 보다 실리카게뿐만 아니라 뭐 새소년 프로듀싱도 하시거나 사모선 버터플라이 세션도 하시고 굉장히 다양한 음악 활동하셨는데, 그게 그냥 진짜 자유를 위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외로움 때문에 막 뭐 애정을 막 갈고 하면서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자유와 외로움 중에 약간 어느 쪽에 있는지가 궁금해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외로움도 많고 자유를 엄청 갈망하기도 하기 때문에 간단히 대답을 드리면 둘 다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앞전에 질문해주신 분의 창작 관련 대답과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새소년 프로듀싱을 하든 실리카게 사업을 하든 뭐 다른 걸 하든 여기 앉아서 지브이를 하든 전 모든 게 다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각각의 모듈이긴 하지만 모듈들이 모여서 하나의 신디사이저를 형성하듯이 저는 이제 지금 연정 씨랑 앉아서 대화하는 것과 음악 작업, 그리고 음악 작업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케이스들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을 딱히 두지 않아요. 그냥 들숨과 날숨 안에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와 외로움에 대해 얘기하셨지만 그것도 맞고,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모든 게 다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하는 거다라는 대답을 드리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 앞줄에 계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이런 영화를 볼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 제가 평소에는 제가 찾아보지 않을 영화 같아서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여기 주제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아까 거울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저도 보면서 자꾸 문화를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판단을 하는데 결국 결론은 못 짓고 영화가 끝나버리고, 그러면서 그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문화가 또 저를 비추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분장인분들끼리의 거울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관객과 문화의 거울도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좀 궁금하고, 또 보다 보면 자유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자유가 저는 아직 뭔지 잘 모르겠어서 그분이 생각하는 자유가 어떤지 궁금하고, 일단 그것까지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문화와 문화와 관객도 거울의 관계 같았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은 제가 그 거울의 형태가 굉장히 특이한 모양일 것 같다라고 했던 것이, 아마 보신 분들 다 자신을 비춰보긴 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영화를 보든 뭐 책을 보든 자신을 비추는 건 엄청 흔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게 왜 이렇게 크게 다가올까 생각해보면, 그냥 사람들이 뭐 피도 가지고 있고 살도 가지고 있고 하듯이 기본값으로 어떤 반항심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크든 작든.
근데 그것들을 문화가 막 척척 선택해버리고 하다 보니 좀 더 여러 가지 감정을 막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리니까 그런 과정에서 좀 문화에게 더 이입하거나 거울로 비춰보게 되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좀 재밌는 점은 관객이랑 문화도 문화랑 그 등장인물처럼 좀 동등하게 서로를 바라보는 느낌이 들어서 만약에 이 스크린이 없어지고 문화가 진짜 생존하는 인물이라고 치면은 저도 문화한테 크게 관심 없을 것 같고 문화도 저한테 크게 관심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좀 안전한 거울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렇게 비춰보게 한다는 것은 뭔가 좀 덜 위험할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비쳤을 때 위험하면 자꾸 판단해야 되니까 앞서서 타인을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문화를 계속 판단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매일매일 우리는 훈련받으면서 이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근데 이 영화 속의 세상에서는 그다지 판단하지 않아도 위험하지 않은 세상인 것 같아서 좀 더 가능했지 않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로 질문을 해주셨던 게 자유에 대한 이야기. 한주 씨 먼저 말씀해 주세요. 되게 어려운 주제를 또 자유라. 자유로우신가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자유, 뭐 사랑, 뭐 이런 되게 저희가 함부로 딱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저는 항상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그 의미를 향하는 방향성은 이러한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유는 그런 설명조차 좀 어려운 뭔가 단어인 것 같아서 자유는 그냥 제가 원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자유의 의미가 물론 방금 얘기한 사랑이나 뭐 다른 어떤 추상적인 예시들도 다 사람마다 다른 거긴 하지만 자유는 특히 더 개인차가 좀 심한 것 같아서 뭐 이제 자기가 영위하고 있는 삶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도 자유의 어떤 그 결이 너무 다르고 저는 이제 저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유가 어떤 건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거를 계속 얻어내고 싶어서 열심히 음악을 만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회를 하겠습니다. 메모를 남기고 죽는 것으로. 비석 묘비에다가 좀 써놓겠습니다. 자유? 그게 뭐지? 하고 이제 써놓고 이제 자유? 모르겠다. 네. 근데 저는 엄청 자유롭고 싶어 했던 사람이어가지고 지금은 아니신 거예요? 그렇다기보다 그냥 자유롭고 싶다? 자유롭고 싶어 그냥 이 생각에 엄청 20대를 보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제가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다 자유롭다고 느끼긴 해요. 자유라고 말하면 너무 어려운데 언제 자유롭냐라고 물으면은 제가 선택할 수 있을 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대답할 걸 그랬어요. 정말 제 자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고 있어가지고 뭐 누구는 그렇겠냐만 어쨌든 뭐 그것 때문에 좀 더 생각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듣겠습니다. 조금 높이 들어주시면 저희가 보기도 편할 것 같아요. 네, 연정 씨가 한번. 제가 눈이 안 좋지만 저 하얀색 옷을 입으신 맨 끝에 계신 네. 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사실 오늘 영화 처음 봤는데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약간 뭐 자유 관련해서도 그렇고 영화 보실 때 문화한테 제일 부러우셨던 약간 순간 저거는 나도 일상에서 약간 에이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가든지 그냥 자유롭게 그냥 어디 떠나보고 뛰고 싶다 했을 때 약간 부러웠던 순간 있으신지? 이해를 잘 못했어요. 모나에게 부러운 점. 아, 모나에게 부러운 점. 모나에게 부러운 점.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즉각적으로. 그 점이 가장 그렇게 느껴지네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답변이 되죠. 어떤 점이다. 그러니까 모나의 삶이 아까 신화적인 느낌이라고 했지만 제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버려서 그렇게 느낀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좀 정확하고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모나를 보면 저는 이제 그러고 싶지는 않아서 부러운 점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해주실래요? 여기 계신 맨 앞에 물었으시네요. 안녕하세요. 먼저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영화에서 그 목장의 남편이 모나에게 방랑이 아니라 시드는 거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벽 지붕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시드는 것 같았어요. 유일하게 시들지 않는 사람은 그 목장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유일하다고 느껴졌는데 두 분께서도 아까 말씀해서 방랑을 한 시기가 있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방랑 이후의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지금은 혹시 두 분께서 약간 시들지 않기 위해서 하시는 노력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순간에 시들지 않고 있다라고 느끼시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방랑스러운 어떤 에라를 보낸 후 그 안에서 제가 했던 선택들을 돌이켜 보면은 저희가 어떤 공간을 운영하거나 할 때 엄청나게 이제 더러운 환경이거나 좀 많이 낡았거나 할 때도 끊임없이 뭔가를 고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지려고 계속 노력하는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뭔가 낭만화된 방랑은 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시들지 않는다고 느끼는 거는 사실 크게 의식한다기보다는 여전히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꺼지지 않았다는 게 그리고 뭔가 쉽게 꺼질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시들지 않았다고 스스로는 느끼는 것 같아요. 한주신 저는 저도 이제 방랑 에라 그때가 오히려 시드는 게 아니라 제일 생기 있던 시절이었던 것 같고 지금 시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근데 그게 막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좀 이제 저도 예전보다는 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좀 더 이제 다양한 사람을 예전에 만났지만 요즘엔 덜 그러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시든다라기보다는 제 자신이 좀 발효되고 있다에 가까운 느낌을 받는 것 같아서 시든다라는 느낌은 그냥 에 입각한 대답을 드리는 거는 쉽지가 않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5분 나왔는데 한 3분 정도, 2-3번 정도 받으면 딱 시간이 맞겠죠?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높게 들어주시면 저희가 좀 더 보기 쉬울 것 같아요. 저기 비니를 들고 계신 분 아까부터 계속 손을 들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디아스포라 얘기 잘 들었고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2가지 있는데 먼저 이 방랑자라는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 모나가 죽는다는 결말이 먼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저 모나라는 주인공이 언제 죽을까, 어떻게 해서 죽었을까 계속 궁금해하면서 영화를 계속 봤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결말을 모르고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이런 영화의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결말이 먼저 나왔었던 게 이 영화의 플러스였을지 마이너스였을지 의견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김한준님이 또 뮤지션이시고 시리카겔이라는 이 음악으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강남자라는 영화를 보면서 김한준님이 이 영화를 보면서 저 모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고 싶었을까? 두 번째는 지금 이 방랑자와 같은 이 현대인들도 사실 방랑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나누어서 대답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모나의 죽음이 먼저인 것이 어떠냐. 일단은 결론을 먼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아네스 바르다가 이 영화를 통해서 그 어떤 것도 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무언가를 패를 보여줘서 이 이야기가 오히려 더 강조되었다 혹은 좀 아쉽다 이런 의견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그 결말이 앞에 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는 그 구조 자체가 저는 좀 다른 게 생각이 드는데, 아네스 바르다 자체가 좀 방랑자의 어떤 성격을 가진 인물이다 보니까, 근데 그녀가 유작으로 만든 영화가 이제 아네스가 말하는 바르다예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다 정리하고 갔어요. 근데 자기가 모나가 주인공인 영화를 만들었을 때는 죽었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할 수 없고 타인에 의해서 뭔가 기록됩니다. 라는 영화였다고 치면 아네스 바르다는 다 정리하고 얘기하고 갔다는 측면에서 아마 거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네, 저도 뭐 좀 더 얘기를 드려보자면 그 수미상관적 연출은 사실 허상인 것 같아요. 그냥 감독의 선택 그 이상이라도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싶고, 사실 그 영화 안에서 계속 뭔가 일련의 드라마가 나오는데 그것 또한 사실 저는 다 허상이라고 느껴지기는 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는 영화는 영화라고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 음악도 음악이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 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위로를 어떻게 말하는지 얘기를 해야 될 타이밍이 왔는데, 또 방랑자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제 방금 얘기했다시피 뭔가 그 어떤 드라마에 의한 어필이 저한테는 크진 않았다 보니 영화를 영화로서 보임에 있어서는 어떤 그 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오는 이제 그냥 그 쾌감이 드는 게 곧 뭔가 저한테 위로가 되는 작업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되게 저희가 뭔가 아름다움의 기준이라는 게 되게 다양하지만은 아름다운 걸 보면은 그냥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 것이 없다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좋아한 걸 먼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점에서 위로를 받았다면 받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리카겔 음악이랑 연결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실리카겔 음악으로 여러분들한테 뭔가 선사해주고 싶은 감각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에 훨씬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 노래 안에 대단한 드라마를 넣어서 여러분들을 눈물을 쏟게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저희 자체가 뭔가 저희의 소리나 저희 모델 활동 자체가 어떤 영감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극을 주고 하는 게 좀 제가 생각하는 예술관 자체에 좀 맞고 이상적인 것 같아서 이렇게 대답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 더 질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한 번만 더 해도 될까요?
마지막 한번 어떻게 현정 씨가 한번 네. 좀 매분 미소를 지어주셨는데 어렵네요. 저기 검은색 옷을 입으신 지금 계속 손들고 계신 네네. 거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영화 보면서 영화 내용이 좀 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또 85년 작품을 하셨고 비교적 친숙하지 않은 프랑스 영화인데 이거 처음 접하게 되신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영화를 원래 요즘에는 사실 솔직히 좀 많이 안 보고 요즘에 일 때문에 영화를 많이 보고 이런 일 때문에 많이 보고 전에는 제가 하루에 2편씩 보는 그 루틴을 되게 유지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예전에 제가 한 19살, 20살 때부터 레오카라스를 필두로 한 프랑스 영화들을 되게 디깅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아니스 바르다의 존재를 알게 됐고 그냥 알고 마음속에 품어만 두다가 이제 한 2, 3년 전에 방랑자를 찾아서 본 거죠. 왓챠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가지고 왓챠로 봤어요. 그렇게 봤고 이제 영화의 이미지가 저한테 남아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 프로그래밍 요청을 해주셔서 뭔가 주제가 적절할 것 같아가지고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디아스포라의 문 GV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현정 씨도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로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모두 마음껏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